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채영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방금 소개 받은 영어교육과 경영교대 영어교육과 조규희라고 합니다. 혹시 목소리랑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확인 감사합니다. 실은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로 진행되고 저도 그냥 나름 준비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막 열심히 뛰어다니느라고 발표 준비도 좀 미흡했고 그리고 발표 진행도 되게 네,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 구하고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지금 또 이제 영어교육 정책 분과이기도 네, 하죠. 그래서 정책 관련해서 제가 뭐 간단하게 수행해본 연구의 결과를 여러 선생님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교육 주요 정책 중심 초등영어 교육지 연구 동향 토픽 모델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워낙 이 토픽 모델링, 그러니까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기법을 활용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이닝이라는 게 어떤 채굴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네, 그런데 텍스트에서 뭔가 마이닝을 한다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글자의 나열일 뿐인데 그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감추어진 그런 어떤 함의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법으로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기법이 요즘에 그냥 뭐 학문 분야를 넘나들면서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텍스트 마이닝, 연구 동향 토픽 모델링 이런 제목을 가진 연구들이 요즘에 정말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쏟아져 나오는 연구 가운데서 제가 지금 그래도 가장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초등영어 교육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초등영어 교육지는 어떤 연구 동향을 이제까지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연구 동향의 흐름 속에서 영어교육 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연구의 흐름과 어떤 뭐 상호작용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연구입니다. 저희 정찬영 교수님 말씀대로 신창용 교양교대 교수님과 함께 수행한 연구고요.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본 연구는 초등영어 교육지 28권 2호에 수록된 발표자들의 논문을 수정 보완한 내용임을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논문이기 때문에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논문의 체제에 따라서 제가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배정된 시간이 약 한 30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로 제가 최대한 제 말을 줄이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청중분들의 어떤 궁금증, 뭐 추가적인 코멘트 그런 것을 제가 더 들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997년부터 초등 정규교과로서 초등영어 교육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이니까요. 그제 그 긴 기간 동안 어떤 정부도 많이 바뀌게 되고 어떤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교육 정책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영어 교육 정책들이 제시가 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기적으로 거의 한 25년 이상 네, 이제 이렇게 초등영어 교육 이제 저희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연구 영역에서 또한 어떤 양적 질적으로 초등영어 교육을 딱 이렇게 토픽을 가진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연구 영역에서 초등영어 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은 모두가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초등영어 교육 학회 설립 및 그리고 초등영어 교육지가 제1호가 1995년도에 발간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영어교육 학술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등영어 교육지 같은 경우는 좀 말 그대로 초등영어 교육만 이렇게 포커싱을 맞추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학술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2000년부터 특히 2019년도까지 요즘에 또 이런 정말 다양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KCI에 등재된 12개 영어교육 학술 논문 중에서 초등영어 교육지는 얼마나 많은 논문을 이렇게 포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7.61%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결코 적은 양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초등영어 교육지는 초등영어 교육만 포커싱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확실한 이제 그런 어떤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굉장히 양적으로도 풍부한 연구물을 생산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연구 동향이 그럼 어떤 것일까? 이제까지 초등영어 교육이 자리를 잡고 여러 연구물이 발표되고 있는데 초등영어 교육지, 그러니까 초등영어 교육에 특화된 이 학술지에서 어떤 연구가 이제까지 나왔는가에 대한 어떤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1권부터 저희 작년까지였습니다. 27권 4호에 이르는 이제 초등영어 교육의 연구 동향을 살펴봄에 있어서
어떤 연구와 영어 교육의 정책 간의 어떤 상호작용, 그런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했는데요. 그건 이제 그냥 저희 개인적인 어떤 뭐 관심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믿고 있는 바로는 어떤 교육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물들을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까지 그런 굵직굵직한 영어 교육의 정책들과 초등영어 교육지의 연구의 그런 흐름은 얼마나 말 그대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연구 동향을 우리가 어떻게 네, 분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텍스트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이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감추어진 함의를 텍스트 마이닝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서도 이렇게 토픽 모델링이라고 하는 텍스트 마이닝의 한 기법을 활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책 뭐 중심의 여러 가지 연구들이 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참고를 해서 구혜경 2018 연구에서 제시된 초등영어 교육 주요 시기 구분 그리고 이재희 2019가 제시한 17개 대표 영어 교육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연구의 흐름을 한번 이런 것들을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영어 교육지 전체 논문 제목, 워드 클라우딩을 통해 나타난 주요 시기별 연구 핵심 키워드 탐색, 그리고 초등영어 교육지 전체 논문 토픽 모델링을 통해 나타난 초등영어 교육 주요 시기별 연구 주제 탐색, 그리고 초등영어 교육지 연구 동향의 영어 교육 정책 반영 여부와 그 반영 양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정도를 연구 문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네,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제가 최대한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영어교육 연구 동향에 대한 말 그대로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우리가 메타 연구의 관점에서 많이 이루어져 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이 연구 동향을 분석한다는 것은 연구자가 어떤 특정 교수법이면 교수법, 교사변이면 교사변이, 학사변이면 학사변 이런 식으로 어떤 준거를 설정을 하고 그 준거에 따라서 연구자가 이렇게 연구자가 자기의 그런 주관적으로 이렇게 어떤 코딩과 분석을 겸한 그런 연구 동향 분석 논문이 이제 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 옆에 있는 제목과 키워드 또는 어떤 영문 초록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구축을 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을 한 그런 방법으로도 최근에는 어떤 연구 동향 분석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까닭이라고 살펴본다면 세 번째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연구물의 제목, 초록 등 어쨌든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수식을 갖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해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어떤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여러 영어 교육에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신유선, 김양희 2000, 박은희 2021과 같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텍스트 마이닝의 기법은 토픽 모델링이고 그 토픽 모델링은 ALDA 토픽 모델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ALDA의 의미는 잠재 디리클의 할당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연구 동향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메타 연구들을 보시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한 95%는 이렇게 LDA, 토픽 모델링, 잠재 드리클의 할당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어떤 알고리즘이 텍스트 마이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문서 지파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단어의 패턴, 그리고 그 단어의 빈도, 그리고 단어 간의 공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단어의 어떤 군집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도식화 자료처럼 이 문서에서 각각 문서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유목화하고 그 유목화된 것의 빈도를 여러모로 또 계산을 하게 되어서 이 문서가 가지고 있는 토픽을 산출해내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레이 에롤 2003 그리고 블레이 2012 연구를 살펴보시면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초등영어 교육지의 연구 동향을 초등영어 교육의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까지 초등영어 교육에서 어떤 정책 중심 연구가 되어 있는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 연구에서는 지금 두 가지의 연구를 가장 많이 참고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구혜경 2018의 연구입니다. 구혜경 2018 같은 경우는 어떤 교육 정책, 사교육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초등영어 교육의 이제까지의 흐름을 어떤 특활 영어 실시 전
그리고 특활 영어 실시 이후에 초창기, 뭐 과도기, 발전기, 정체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영어 교육지 연구 동향을 분석을 할 때 그렇게 구혜경이 정리를 한 이 5가지 그 기간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정책이 여기까지 있어 왔는가? 그래서 그 정책을 비추어서 연구의 동향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그 정책은 다행히 이제 2019에서 이렇게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어떤 이 영어교육 정책의 변화를 잘 망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연구 동향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분석 대상입니다. 자료 수집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등영어 교육지에 한정해서 초등영어 교육지의 연구 동향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초등영어 교육지의 데이터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권부터 작년 이제 4호죠. 제27권 4호까지의 개정 논문의 영문 제목 및 영문 초록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 사이트에서 학술지 전체 논문에 대한 어떤 서지 정보 내려받기가 가능하였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1권부터 9권까지는 워낙에 이 또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제목은 검색이 되는데 이런 어떤 이 초록이나 제목에 대한 어떤 디지털 데이터화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시간을 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논문 원문 검색이 가능했고 그 원문에서 이렇게 추출을 해서 그것을 텍스트 데이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미지 형식으로 또 논문 파일이 되어 있는 경우는 광학 문자 인식, 그렇게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도 글자로 인식해주는 그런 또 기술이 요즘에는 많이 발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얻어서 지금 표 1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제1권부터 제27권 4호까지 총 692편 논문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수집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문 제목과 영문 초록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영문 초록이 없는 학위 논문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다룬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 사례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도 있었고 한 2건 정도는 데이터베이스가 좀 오류가 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한 최종적으로 수집된 논문 수가 692편이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오류가 아니라 지금 제가 그래서 모은 그 데이터를 이렇게 텍스트 메모판에다가 이렇게 쭉 넣어 놓은 건데요. 정말 말 그대로 텍스트니까 그 파일 크기는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692편의 초록이 다 모이다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큰 코퍼스가 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방법에서 이제는 분석 대상과 자료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이 토픽 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전체 이 하나로 모인 이 코퍼스를 분석을 할 때 이제 어떤 연구자가 어떤 이론적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그 각 분류된 기준에 따라서 토픽 모델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렇게 어떤 전체적인 그 총 기간에서 어떤 토픽이 특정 시기에 많이 상승하고 또는 하강하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혜경 2018 논문에서 이제까지 우리 초등영어 교육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아주 이제 하나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간들이 잘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전자로 그러니까 연구자가 정한 저 같은 경우는 구혜경 2018에서 정리가 된 그런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이 토픽 모델링을 수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 표 2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6개의 시기로 분석을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혜경에서는 5가지 기간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의 연구 같은 경우는 구혜경의 연구는 2018년도까지의 어떤 초등영어 교육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의 기간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 초창기, 과도기, 발전기 1, 발전기 2, 정체기, 변혁기 이렇게 6가지의 그 기간으로 분류를 해서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은 이제 R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R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즘에 통계로 굉장히 많이 널리 활용이 되는 그런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SPSS랑 조금 비교해 보자면은 어떤 R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코딩을 좀 해가지고서 이렇게 연구 그 통계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코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또 그만큼 굉장히 사용자가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R 같은 경우 이렇게 다양한 어떤 통계 분석과 시각화를 해주는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고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이제 R 패키지를 활용을 해서 R 프로그램으로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R, 제가 실제로 이 연구를 위해서 수행했던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코딩을 하고,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이렇게 그 데이터 셋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이제 이렇게 어떤 토픽 모델링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시각화된 결과를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제가 좀 전에는 실은 이제 뭐 다른 어떤 메타 연구나 연구 동향 분석에 비해서 텍스트 마이닝은 굉장히 좀 객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객관화된 그게 정말 객관화되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료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를 수집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 번째 텍스트 전처리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전혀 데이터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정말 결과가 말 그대로 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지정어 같은 것을 꼭 설정해야 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 같은 경우는 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단어대로 분류를 해버리면 커뮤니케이티브랑 컴피턴스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아주 그 의사소통 기능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하나의 단어로 지정을 해서 통계 처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 같은 경우는 뭐 근데 클래스룸 잉글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클래스룸과 잉글리시를 하나로 붙여서 이렇게 개념화를 하였고요. 뭐 유사어 같은 경우는 뭐 learner, 뭐 children 이런 것을 student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또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하였고, 복수형도 이렇게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대표형의 단어로 이렇게 일원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최대한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이제 이런 좀 꼼꼼한 분석 방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와 논의를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시기 이제 1995년부터 2021년도까지 토픽 모델링 결과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영문 제목을 수집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영문 초록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제가 토픽 모델링만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문 제목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워드 클라우딩을 수행을 하였고요. 영문 초록에 대해서는 이제 토픽 모델링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전체 692편의 논문의 영문 제목을 이렇게 이 워드 클라우딩으로 해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가를 한번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학생, 교사, 교수, 학습, 효과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초등영어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과 교수라는 그런 현상을, 그런 행위를 다루는 그런 교육 영역의 학술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단어들이 많이 제목으로서 빈출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시기에서 토픽 모델링의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위에서 긴 막대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많이 연구가 된 주제다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초등영어 교육지 같은 경우는 교사 교육에 대한 연구가 가장 두드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제 EJ 2019년 연구에서 이제까지 교육 정책이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결국 그 교육 정책이 어떤 교사에 관한 정책이었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사에 대한 정책이 존재해 왔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건 하나의 변인이 되어서 어떤 교사의 성장과 변화와 관련된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어서 초등영어 교육지에서는 교사 교육에 대한 어떤 이 연구의 빈도가 가장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학습자 집단 간 비교, 초등영어 프로그램, 문해력 지도와 같은 정말 그냥 굵직굵직한 우리가 흔히 알만한 그런 주제들이 이렇게 많이 연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총 6개씩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정말 빨리 교수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초창기입니다. 초창기는 1995년부터 1999년도에 해당되고 58편의 논문에 해당되는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주요 정책은 초등영어 교육의 도입, English Programming Korea, 그리고 뭐 EBS TV 초등교사 연수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제안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뭐 교수, 학생, 언어 접근 이런 키워드들이 제목으로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영문 초록에 대한 토픽 모델링을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초등영어 교육이 말 그대로 처음 현장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기존 소련 연구들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빚어진 그런 문제들,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수업 교재, 어떤 교육의 활동들, 지도 방법,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도기는 2000년부터 2005년도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뭐 TE, 중초교사 배치, 그리고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뭐 전담제도 이런 것들이 주요 정책으로 부각이 된 시기였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제목에서 보시는 것은 거의 유사합니다. 학생, 교수 이런 내용들이 제목에서의 키워드로 많이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영어 교육지가 이제 이때부터는 어떤 연 1회에서 연 2회로 발간 횟수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그런 어떤 양에서도 연구물의 양이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과도기에서의 토픽 모델링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수학습 활동, 네, 이런 어떤 이 정책과는 조금 무관한 네, 그런 일반적인 내용의 키워드들이 다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기 첫 번째입니다. 발전기 첫 번째는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부터 2007년도부터 초등영어 교육지가 연 3회 발간으로 또 데이터가 한 번 더 많이 이렇게 또 네, 이제 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연구물의 양적, 질적 확대의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다양한 정책이 제시된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좀 두드러진 부분이라면 몰입, 그러니까 이때는 몰입 교육을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연구물 또한 그런 것들을 반영한 연구들이 많이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에 대한 토픽 모델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전기 두 번째입니다.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해당이 되고요. 이때부터는 또 연 4회로 초등영어 교육지가 이렇게 또 네, 한 번 더 네, 이제 발간 횟수를 늘리면서 또 데이터가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정책은 뭐 검정 교과서 제도 도입, 영어 회화 전문 강사의 활용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정책 관련 키워드에서는 뭐 특히 두드러진 것은 없는 네, 그런 연구물에서 정책 관련 키워드가 두드러진 것은 없는 네,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토픽 모델링 결과는 다음과 같고 교사 교육 네, 이 좀 많이 이렇게 네, 연구가 이때부터 굉장히 좀 높은 그런 분량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14년도부터는 정체기로 구혜경 연구에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뭐 선행학습 금지, 공교육 정상화, 수능 절대평가 전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초등영어 교육이 위축된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냥 조금 더 어떤 교수학습 상황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한 연구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많이 중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체기에 해당되는 토픽 모델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시기로는 이제 가장 최근인 변혁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변혁기는 그냥 연구자 심철민 교수님과 제가 연구하면서 명명을 하는 그런 네,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좀 뭔가 말 그대로 변화가 다시 또 시작되는, 오늘 저희가 오전 세션에서 여러 가지 정말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또 많은 좋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흐름을 반영한 또 연구들이 지금과 같이 최근에는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 변혁기에 해당하는 토픽 모델링의 결과를 보시면 눈에 뜨는 것으로는 우리 또 세 번째 오늘 그 신노환 교수님 발표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AI 챗봇 네, 이런 부분들이 최근 연구 동향으로서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을 제가 또 네, 정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 초등영어 교육지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영어 교육의 정책 간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비추어 봤을 때는 이제까지 초등영어 교육지라는 것은 영어 교육과 그리고 정책 간의 어떤 이제 직간접적 관련성 네, 이런 것을 은근히 반영이 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어 교수학습의 그런 행위 그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영된 어떤 연구의 동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저는 이 연구 동향을 어떤 영어 교육의 정책에 대한 그런 준거로 분석해 보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연구와 정책의 동시적인 상호작용의 필요성에서 어떤 제한점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부터 어떤 정책위까지는 정책이 먼저 나오고 연구물이 그 정책의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좀 분석하고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네, 보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변혁기 같은 경우는 연구와 정책의 그런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 그래도 더 일치한다라는 느낌을 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이 과연 연구물을 참고를 했는가라는 것은 논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연구와 정책이 어떤 흐름을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실화된 정책의 설계, 그리고 그런 정책이 실제로 반영이 되어서 현장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떤 교육 주체의 만족도 제고 그런 부분들에 분명히 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변혁기에서 본 요 어떤 상호작용, 연구와 정책의 일치되는 흐름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결론적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초등영어 교육 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밖에도 당연히 초등영어 교육 연구는 여러 학술지에서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더 정리한다면 더욱더 확실한 정말 초등영어 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또 정책 간의 그런 관련성도 더욱더 깊이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